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랭킹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호흡기 등의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은 지상 10층에서 지하 5층짜리 건축물로 가스 누출 사고는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건물에는 총 52명의 작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자 11명 외에는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대장동 3억 주면 너희 마음대로.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동아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을 보면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3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2주 안에 3억 원만 마련해라.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자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일식집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에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0월 배당금 수익이 김만배 씨 등에게 돌아가자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김만배 씨가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세금과 경비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3억 원만 줘라.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유동규 씨가 만약 이 말을 정말 했다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김만배, 남욱 씨 등에게 떼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개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남욱과 그 유동규가 만난 거는 2012년도예요. 그 최모 그 성남시 의장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2013년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유동규가 남욱에게 3억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4월부터 8월 사이에 현금으로 뭐 여기저기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3억 5,200만 원을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나서 9월 12일 날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동규가 성남 도계공 안에 전략 사업팀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모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를 거기 팀에 이제 소속을 갖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5년 2월 13일에 입찰 공고가 나가고 3월 26일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월 26일에 제안서 접수하고 3월 2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화천 대유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파헤쳐 보니까 결국 3억 5,2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끝나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2020년 10월 달에 김만배가 대가를 달라 700억 정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올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에 700억에서 제세 공과금하고 이제 이런저런 뭐 그 비용 같은 거 로비 비용 같은 것들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네트로 428억이다. 428억으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맨 마지막에 이제 공소장에 쓴 것이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이었는데 이 땅 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장난을 쳤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 유동규 씨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어제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김만배 씨가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에 따라다니다가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는데 이 의원님 결론적으로 심약한 성격이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얘기인데 이 해명이 좀 납득이 가시나요? 일단 이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 갈 것을 어떤 면에서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어떤 공이 이익을 가져왔다. 그래서 민간 합동 개발로 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소장 내용의 토대로 보면 결국 유동규가 이 관이 개입함으로 해서 민간의 이익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개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정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면 당초 이야기했던 민간 합동 개발의 어떤 순수성 이거 자체가 일단 상당히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 지금 일단 심약한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 뇌물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쭉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저 남욱 씨 같은 경우도 이 변호사도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정영학 변호사는 두 차례 회계사는 두 차례 때리고 또 이 얼음통 같은 걸로 이제 뭐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과연 이 심약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 의문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면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보면 일단 김만배 씨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욱 씨 같은 경우 변호사도 지금 아직 영장이 처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검찰의 내용들을 빤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유일하게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천만 원 정도 이 뇌물 혐의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깨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혐의를 충분히 덮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뭔가 변호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즉 그만큼 검찰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증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아마 유동규 측도 인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변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정 변호사님 앞서서 이 의원님께서는 유 씨 측의 해명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재판에 이 유 씨 측의 해명이 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유동규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구속영장에는 처음에 8억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검찰이 8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8억이 이번에 공소장에선 다 빠진 거예요. 그때 8억은 뭐냐면 5억은 김만배, 3억은 위례 관련해서.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그 두 개는 다 빠지고 3억 5,200만 원이 남욱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5억이 그중에 4억은 수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표도 아니고 다 현금이었다고 검찰이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가 지금 검찰을 조금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 3억 5,200만 원도 현찰로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찰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이 제대로 될 것이냐,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원래 뇌물죄는 이렇게 뭐 수표나 계좌이체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다 현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들로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검사들이 문제가 많은 게 되겠죠. 네. 네, 검찰이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이 혐의를 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임 혐의인데요. 지난 2일 유동규 씨를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이 표현이 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난 12일 김만배 씨를 구속하려고 영장을 쳤을 때는 거기에는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유동규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물론 검찰은 공범 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에 배임 혐의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를 배임 혐의로 수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이걸 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납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사람들이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마이너스 공소장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왜냐하면 구속영장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게 그 공소장이 되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고 많이 봤어도
구속영장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빼는 공소장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가 없다.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에는 우리가 뭐 성급하게 실수를 해가지고 배임 혐의를 넣었는데 배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해가지고 뺐으면 또 그나마 아예 검사들이 실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배임 혐의가 없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한 그 공소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유동규 그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천억의 그 손해를 도시개발공사에 미쳤다.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수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확하게 1,163억까지 이렇게 확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는 것은 참 누가 그 수사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그 공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은 유동규 씨에게 뇌물을 건넨 남욱 변호사를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 변호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나쁜 놈아! 네가 변호사야 이놈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방금 혼나셨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농담이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같이 가시죠 그럼.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요. 주실 거예요? 그럼 사갖고 올라오겠습니다. 주식사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밥 좀 사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일단 네, 최 교수님 영상 함께 보셨지만 확실히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보다는 좀 여유로워진 태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미 수사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남욱 변호사의 태도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자들과 물론 기자들이 고생하니까 거기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입니까? 이 사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처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돼 있고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 사건과 연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고 언론에 이게 나가는 것을 다 알 텐데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너무 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이 그럼 어느 정도 남욱 변호사에 관련해서는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도 맞춰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실을 얘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처벌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마치 장난치듯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화학을 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자 야당은 대검찰청으로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한 것을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습니다. 이재명 살리기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규탄한다. 우리 자르기 수사장에는 김호수는 사퇴하라. 동감 막바지에 시간을 맞춰서 야밤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기소할 이유가 뭡니까? 예? 업무상 배임을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의 뇌물죄 공소사실 그거 적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김만배 씨 영장 재청구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들 저희들 잘 새겨서 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배임죄를 뺀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발언했었죠.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유동규 씨를 두고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그리고 또 일부 공직자가 오염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전 직원과 대통령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성남시와 성남도계공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성남도계공의 약관을 보면 중요한 사안들은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하고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대통령 전기료 올리는데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지금 것들을 지금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도의적 책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보면 왜 검찰이 저러는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개 직원의 뇌물 혐의, 즉 오염된 이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실질적인 책임은 없고 그 직원의 책임인데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배임 혐의가 빠졌을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안과 이재명 후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결국 인허가권이에요. 이 인허가권은 국가 권력이 어떤 주어진 권한입니다.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익을 갖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더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둡니다. 이게 바로 표준계약서입니다. 즉 다른 지금 개발 도시에서 다 적용된 표준계약서 내용이 보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안 보게 일정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났을 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거. 그런데 왜 하필 대장동만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면 추가적으로 이득이 나.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계속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동규 씨 혐의를 보면 지금 2013년도에 나한테 300만 원 주면 당신들 다 가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즉 본인이 그 민간업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과연 혼자 결정했겠느냐? 왜냐? 이 사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성남시장의 책임인데 이거를 지금 한전 직원과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로 이걸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에는 의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전 직원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밑에 있는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만약 그걸 알고 정말로 이현정 의원이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사인하고 본인이 달았는데도 그런 일 했다면 본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이 혼자서 모든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것까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 나쁜 행동을 하면서 뭐 그것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정말 이 그 빠진 문제도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지금 이재명 지사의 말은 밑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밑에서 끊어졌고 본인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한 결과를 보고서 얘기한다고 봅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윤석열 후보 소식입니다. 두 번째 랭킹 만나보시죠. 대사과 파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 발언의 파문이 윤 후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죠. 옹호 발언부터 유감 표명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들은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뭐 호남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사과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뭐 어느 정권 때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제 발언은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예, 윤 후보는 바로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구하다고 사과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윤 후보 캠프에서는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 후보의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입니다. 이에 앞서 또 윤 후보는 이 사진도 한 장 올렸는데요. 과거 윤 후보가 사과를 잡고 있는 돌잡이 사진을 올리면서는 성렬이 형은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런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사과는커녕 희화화하고 있다, 뭐 국민을 개로 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캠프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윤석열 후보가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본인은 뭐 옹호 안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말의 표현 자체가 옹호로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과했어야 되는 그 부분을 놓친 것도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두 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뭐 유감이다, 그다음 송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저 SNS 사진을 왜 두 번을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뭐 의도야 어쨌든 본인은 뭐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저걸 보고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리고 본인이 뭐 나중에 이제 어제도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그 SNS 관련자가 찍었고 본인이 기획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런 걸 올렸을 때 또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고민 없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그분에서 언짢아 했고 거기서 본인도 그걸 알고 나중에 송구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런 관련된 사진 아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큰 문제고, 저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실수가 반복되면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본선에 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정말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상당히 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를 향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식 초월, 착잡하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홍준표 후보는 부적 선거의 개사과까지 후보 사퇴해야 사퇴론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원희룡 후보도 윤석열 경악 금치 못해, 진중권 교수는 낙선 운동하는 캠프는 처음 본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공보에 있어서 굉장히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윤 후보 측에서 캠프 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 또 왜 그러면 이런 공보 차원에서의 관리가 깔끔하지 못했는지는 또 짚어보고 점검해야죠. 진짜 SNS는요, 저도 하면서 느끼지만은 굳이 또 이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그 복 요리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복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을 썰어야 되는 거지. 아무나 이거 복 들고 이거 맛있는 생선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사람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네, 이 대표가 볼 때도 윤석열 캠프의 공보에 허점이 많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본인도 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사태 발생의 큰 원인은 일단 후보 본인의 이런 지금 감각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 대선 후보 정도 되면요, 말 자체가 이게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노인 폄하 발언, 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저 미국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떤 압축적인 메시지만 굉장히 민심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생각은 나 맥락은 이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아들인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정치라는 게 거의 뭐 90%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았다면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문제는 그걸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버립니다. 처음에 유감, 사과 밀려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논란은 논란대로 일어나가고 사과는 사과대로 진정성을 못 얻고, 자 그런데다가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대선 후보의 모든 사안들은 캠프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라는 조직이 있으면서 대통령의 이런 사안들을 모두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캠프도 이 청와대라고 보면 됩니다. 즉 청와대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데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과 발언하고 사과 먹는 거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2개를 붙여버리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정말 이걸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건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후보 본인의 문제인 것인지 캠프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돼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도 즉각 찾아가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는 아마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당에서도 윤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개에 비유하며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렬이 형,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해. 네, 정 변호사님 영상 함께 보셨지만 일단 윤 후보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면서 문제가 되는 계정을 즉시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좀 논란이 수그러들까요? 전혀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후보와 캠프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후보 본인이 논란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캠프는 설상가상 문제를 훨씬 더 키워버렸어요. 그 사과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쌍둥이 자매들 사과했다라고 해도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누가 생각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과를 걔한테 주는 그러한 그 사진을 찍었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전두환 발언은 이제 다 그 뒤로 들어가고 개 사과 사진만이 많은 사람들 그 뇌리에 박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윤 후보가 이제 본선에 진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본선에 갔다고 하더라도 네. 두고두고 이 사진은 논란을 일으킬 거고, 지금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뼈아픈 실수를 후보 본인과 캠프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반려견 사과 논란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1대1 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애초 사과의 진전성이 있었냐 이렇게 따져 묻자 윤석열 후보는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듣기로 예.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우리 뭡니까 캠프의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저희 집 말고 예.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금 이게 반려견을 뭡니까? 데리고 간 거는 아마 제 처 같고요. 예. 제 처로 예.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찍은 것은 우리 캠프의 직원이 찍었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네. 윤 후보님께서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네. 불과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인스타에서는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예,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 인스타에다 그런 사과 스토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승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 불찰과 또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죠. 저는 정말 그 먹는 사과와 또 제가 아끼는 제 가족 같은 강아지와 이런 것을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거로 국민들이 생각하실 줄 정말 그거는 제 불찰이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그건 일부러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윤석열 후보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느냐, 누가 찍었느냐, 이게 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윤 후보는 이 톨이라는 유기견인데 한 9년 동안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정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뭐 사과를 줬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제 묘하게 이제 겹쳐버렸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본인이 하는 게 있고요. 또 캠프에서 하는 게 있고, 이 토리 계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좀 이 소프트한 거,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이 반려견들하고 반려묘를 많이 키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 뭐 1,500만 지금 이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이제 어떤 호감을 가진 측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많은 또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쩍벌남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해서 그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관리하는 측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날 그 지방에서 이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올라온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게 캠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거를 발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정치인은 사실 그 자체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왜냐하면 이때 제일 이제 우리 언론이 많이 썼던 단어가 사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 후보가 사과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왜 유감 표명을 하느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했다가 이제 나중에 송구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감, 송구, 사과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수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로 사과가 나왔단 말이거든요. 본인의 어렸을 때 돌사진, 그 돌잡이한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과가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 캠프 내에서 SNS 관리하는 팀들이 이런 사안들을, 그러니까 광고 잘하는 분들하고 또 정치하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두 개를 다 잘해야 이거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광고만 잘한다고 하는 이 정치를 모르고 하면은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 정무적인 판단, 국민적 정서 판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걸 아마 이제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반려견 사진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후보도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승민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유 후보님이 과연 경제 전문가인지 아직 입증을 못 하신 것 같고, 유 후보님께서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의 이 경제 역량을 이 토론에서 한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무슨 인신공격이나 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금 저를 인신공격을 하시네요. 아니, 정책에 대해서 지금도 보세요. 20분의 시간에 13분 이상을 갖다가 지금 그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는 시간에 지난번 그 19대 대선 때 신규 계획 원전 전면 중단하고 또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이제 공약인데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요, 이 공약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진보 정당이 옛날 성장을 2015년 이야기하는 건 원내대표 할 좋다. 때 근데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사실대로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읽어보시라니까 가셔갖고. 아니 사실을 알고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캠프에 사람들 다 못하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우세요. 막으시잖아요. 캠프에 그 엉터리 사람들 다 가르치우시라고요. 소주성이다, 탈원전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네, 어제 홍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도 1대1 토론을 가졌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 보는 레드라인이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5년 전부터 나토와 핵공유 협약을 하자.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핵 공유를 하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대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독불장구식으로 제멋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홍 후보님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다음 달 5일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논란, 그리고 반려견 사과 논란, 여러 논란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대선 경선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당장은 영향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 너무 미숙했고 또 캠프의 대응도 미숙했기 때문에 사과를 바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는데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반드시 생각할 겁니다. 누가 본선에서 나가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는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다만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저 실수는 본선 경쟁력을 깎아먹는 본인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일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차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석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우리 경선의 여야 내부 경선이 보면 상당히 이제 이미 진영화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크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파문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50%, 즉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거든요. 이게 이제 본선에 갔을 때는 중도층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이제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셨지만 대장동 같은 문제가 그렇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 더군다나 이제 당내 당원들의 어떤 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하다 보면 일단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남은 이제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급히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구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습해 나가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뭐 결정되겠지만은 큰 흐름의 어떤 변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당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비호감 경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묘역 바닥에 있는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뭐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저는 거의 한 20번은 밟고 윤석열 후보에 왔다 갔다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 어려웠지 않겠어요? 네, 하종대 선희 기자 나오셨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4분 오열된 여권을 결집시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확정된 뒤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일일 일망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발언 같은 경우가 가장 후폭풍이 지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미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저렇게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과연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럴 바에는 심지어 윤석열을 찍겠다, 뭐 홍준표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는, 특히 호남에서는 5, 6%의 지지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1, 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다시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일일 텐데요. 바로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최 교수님, 당내 경선이 종료된 지 한 2주 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예.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도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화종대 선임 기자 얘기하셨듯이 호남에서의 어떤 윤석열 후보의 망언에 대한 불만 또는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두 분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갖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고향도 호남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서의 이런 분노가 일정 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됐을 때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그걸 돕지 않으면 호남 주민들로부터 호남에 있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큰 실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본다면 뭐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는 됐다고 봐요. 즉 전두환 관련된 망언, 즉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결국은 두 사람을 결집시키는데 폭발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찻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할 거냐 아니면 상임 고문을 할 거냐 그건 몰라요. 아직은 어떤 위치를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고 민주당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뭐 갈등이 있었다 또는 원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 이런 내용의 통화를 20일 날 이재명 후보와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현재는 삭제됐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겠다는 걸 오보다 도대체 저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어제도 비호감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대선 처음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다음 주중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선 결과에 승복할지 말지에 있어서. 네네, 일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쟁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 그다음 민주당 특별당규 그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규정 내용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렇게 이낙연 측 그 지지자 측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선관위가 결정하도록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세요? 그 이재명 그 지사 측에 이재명 후보 측에 훨씬 더 명분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백의종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각 당을 대표하는 5명의 대선 주자들 모두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즉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가 아니라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지난 19대 대선 때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 기자, 그런데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번 20대 대선 같은 경우 19대하고 좀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면 주요 후보,
특히 이제 지지도가 높은 후보일 경우에 뭐 그냥 뭐 도덕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일정 뭐 막말을 많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비리로 제기된 의혹들이 막 최소 3개 이상씩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책이 뭐냐 이런 거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이 아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과연 저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뭐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BBK라든지 뭐 최태민 뭐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한 개씩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막 서너 개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민주화된 이후에 대선에서 거의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사자 가상 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1, 심상정 후보 7, 안철수 후보 9.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바꿔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33, 홍준표 후보 30, 심상정 8, 안철수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동대 기자,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합,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또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한 첫 번째는 후보, 주요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진보, 보수는 완전히 어떤 후보가 자기 당의 그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무조건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진보층의 30%, 그다음에 보수층의 30%, 나머지 이제 중도층의 40%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그건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양쪽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매우 팽팽하게 서로 그 차이가 마지막 대선의 결과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심상정 후보나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지지율은 적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에 있어가지고 약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반해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누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 지지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누구와 단일화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어떤 대선 승패의 어떤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종대 기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절실하죠. 뭐 시도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도 단일화가 쉽지만 않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민주당과 많이 좀 결이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쉽게 그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단일화보다는. 다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문제도 저는 논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좋게 비춰질까 하는 부분. 아름다운 단일화보다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 선거 막판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저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룰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 그것이 보수 진영에 그럼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금 현재 중도로 보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 보수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워낙 여러 번 국민의힘과 뭐 이 선거 단일화하고 이런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표가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에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비호감도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를 그러다 보니까 차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변호사님은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 후보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이 너무 진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의 마지막 핫랭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핫랭킹 생수병 사건 미스터리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시간대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탄산음료 병 입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지난 18일에도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 같은 팀 막내 직원 A씨는 회사에 무단 결근했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A씨 집에서는 독성 물질이 든 용기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국가수가 A씨를 부검한 결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저희가 짚어본 대로 그 무단 결근한 A씨 집에서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되다 보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은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경찰이 A씨를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형사소송법 328조에 보면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를 하는 목적이 기소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데 피의자가 사망하면 처벌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기각을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용의자를 사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히려면은 뭐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포렌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입건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8일 날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전 물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수병 내에 독성 물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 현장 생수병과 컵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남성 직원의 혈액에서는 또 농업용 살충제 원료가 검출됐습니다. 하종대 기자, 예. 생수병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또 피해 남성의 몸에서는 독성 물질이 나왔어요. 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에 쓰는 이제 독성 물질인데요. 이름을 제가 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무방 범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이게 물이나 혈액에 들어가면은 예. 이게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혈액일 경우에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디서 검출이 됐냐면은 이분들 2분이 이제 18일 날 쓰러졌잖아요. 지금 한 분은 바로 이제 그래도 의식이 깨어나서 귀개했는데 지금 나머지 한 분은 아직도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신 생수병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됐지만 그 입구에서는 검출이 됐습니다. 그 독성 물질이.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도 마셨는데 커피 잔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이 피해자, 이분의 혈액에서 처음에는 이 독성 물질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지금 현재 가해자로 알려진 숨진 분 있지 않습니까? 강모 씨. 이분의 집에서 이 독성 물질 약병을 확인하고 이 독성 물질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혈액에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과 그 생수, 물 안에서는 이것들이 잘 검출이 안 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수 안에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한번 보죠. 직원들이 쓰러진 게 18일입니다. 오후 2시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후 10시쯤에 신고를 했다. 따라서 현장 보존이 어려웠다.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또 하나 중요하게 밝혀내야 될 점이 바로 계획 범죄일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경찰이 지금 숨진 막내 직원을 입건을 해서 그의 휴대폰을 좀 포렌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네네. 특별한 내용이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 30대 대리 집을 가봤더니 그 안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 독성 물질이 뭐 살충제나 살균제 원료로서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2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사건의 전말 밝혀내면 그다음에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만약에 제3의 범인이 있으면 그 사람 밝혀내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추측하는 바와 같이 그 30대 대리 직원이 이를 모두 꾸민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사실은 그 중태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그 죗값을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그 했다라고 하면은 죗값을 본인이 스스로 그 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더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혹시 민사적으로 네. 피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은 그 상속인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 범행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하종대 기자, 혹시 경찰이 단서를 찾은 게 있나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바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가장 최신의 이제 수사 상황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이 수사한 바로는 이 강 씨,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이 강 씨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검색을 했고 또 독성 물질을 얼마나 넣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걸로 봐서 지금 10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0일에는 상당히 적은 분량을 넣었고 그다음에 18일에는 좀 더 많은 분량을 넣었을 것으로 이제 경찰이 보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범행을 했을지라도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왜 그러면은 이런 테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실은 이분이 매우 내성적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서울에서 일하면서 많이 질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책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은 내심으로 쌓였지만 이런 것들이 항의도 못하고 하면서 아마 쌓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휴대전화를 쭉 포렌식을 해서 보니까 회사하고 집을 왔다 갔다 관악구에 있는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한 흔적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간 위토리형이었다. 이런 얘기가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 인사 불만 때문인가 지금 이런 이제 경찰이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인 건데 A 씨가 이제 경남 사천 본사에서 최근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옮겨온 뒤에 업무 태도를 두고 아마 좀 동료 직원 내지는 선배 직원과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배가 최근 A 씨가 같은 팀 선배에게서 본사로 발령을 내겠다. 다시 사천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A 씨가 동료들과 전혀 문제없이 잘 지냈다. 이런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최진문 교수님. 예. 만약 인사 불만이 맞다 하더라도 인사 불만 때문에 선배 동료들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테러를 했다는 건 참 설명은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일상적으로. 근데 이제 또 하나 설명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만약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예컨대 본인이 그런 행동, 스스로의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만약에 알려지거나 뭔가 밝혀졌을 때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직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사망한 이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논문도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논문을 살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독극물로 사망을 하게 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에요. 네. 그게
검출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도 사실은 뭔가 범행을 숨기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물론 그걸 검색했다고 이분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예. 논문의 내용 자체를 보면 독국물을 먹었을 때 그게 나중에 검출되지 않은 방법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 하정대 기자. 이제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외톨이형 은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한테서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줄기차게 이제 질책을 받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해소하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잘 못했어요. 불만을 옆에 털어놓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 서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은 진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그런 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2008년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30대 여성이 자살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혈액이나 다른 데서 그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범행을 하더라도 이게 그 피해자 어디에서도 검출이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논문을 통해서 확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은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뭐 앞서 저희가 종합한 대로 이 막내 직원도 숨진 상태고 굉장히 이 사건이 오리무중이다, 미스터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경찰 수사 쉽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제가 봤을 때 혹시 공범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더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PB 상담은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 은행 자문가 상담은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찾으시려면 이 건물 1층에 마련된 ATM기를 이용하세요. 현금을 찾으시려면 이 건물 1층에 마련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세요. 통장 발급 완료됐습니다. OTP 카드도 발급해 드릴까요? 통장 발급 완료됐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도 발급해 드릴까요? 한결 이해하기 편한 우리말 은행 용어, 일상에서도 써보세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합니다. 강병규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의 열쇠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열쇠말은 금융입니다. 다음 주 금융의 날을 맞아 준비해봤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다수인 금융 용어들, 우리말 용어로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강 기자 참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최근 2, 3년간 자주 들어보셨을 용어 핀테크인데요. 핀테크란 금융, 파이낸셜과 기술, 테크닉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말합니다. 네.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생생활에 깊숙이 들어있는 만큼 외래어보다 우리말, 금융기술로 순화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금융기술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소개할 용어도 있을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바로 리볼빙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대금은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제도로 보이는데요. 순 우리말로 회전결제 혹은 부분결제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네, 강 기자, 금융용어 중에 또 펀 세이빙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저축에 재미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소액으로 간편하게 소소한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이루면서요. 저축 습관을 들이도록 독려하는 금융 상품들인데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놀이형 저축으로 바꿔 사용한다면 금융 소비자들의 이해도 또한 높아지겠죠? 예, 리볼빙, 펀 쉐이빙 정말 어려워요. 네. 그걸 만약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결제나 놀이형 저축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말들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흔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리볼빙과 펀세이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익숙한 영어 단어거든요. 이것을 관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업계에 통용되는 용어로 이제 발전이 된 건데요. 사실 좀만 노력한다면은 우리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융업계의 오랜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가 질비하게 들어간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서도 이제 어려운 용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 표현을 써야겠습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쉬운 우리말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건데요. 만약 그 이후 다시 코로나가 폭증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몇 배 더 커질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고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마저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